6.25 전쟁 70주년 행사가 참전 유공자와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저녁 서울공항에서 열립니다.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오는 국군 전사자 유해 147부를 최고의 예우로 맞이하는 봉환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어제 하루 28명 늘어 전날 51명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이 23명인데 서울 8명, 경기 9명, 대전 4명 등으로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서 집단 감염 여파로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당무에 복귀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원 구성 등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차 추경 처리를 위해서 비상대기에 돌입한다고 밝혀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직접 감찰에 착수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채널A 기자와 부적절한 거래를 한 것으로 지목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이른바 그림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작품 거래에서 보조자 사용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중요 정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벽돌로 위협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경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기로 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채널A 기자와 부적절한 거래를 한 것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감찰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법무부가 정식 감찰에 착수한 만큼 오늘부터는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현재 이 관련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 중인데 법무부가 해당 검사장에 대해서 직접 감찰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법무부가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이 법무부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한 이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당 검사장의 신원을 특정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한 검찰 고위 관계자가 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수사 중인 대검 검사급 검사라고도 표현했는데요. 대검 검사급 검사는 검사장을 뜻합니다. 이 문제가 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자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는 한동훈 검사장인데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한 당사자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입니다. 이 법무부는 한동훈 검사장의 보직도 이동시켰습니다. 일선 수사 지휘 업무가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내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무부는 직접 감찰에 나선 근거로서 지난해 개정된 법무부의 감찰 규정을 들었습니다. 이 규정엔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이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을 직접 감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동훈 검사장도 이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지만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이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무부의 직접 감찰 방침에 대해 대검찰청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 사전 통보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6.25 전쟁 발발 70년, 그동안 남북 접경 지역에는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서해 5도 가운데에서도 북한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연평도는 무력 충돌 상흔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연평도는 당시 현장을 잘 보존해서 섬 전체를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거대한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우준 기자. 네, 연평도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김 기자 뒤로 좀 허물어진 집들이 보이는데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연평도 안보교육장입니다. 이곳 안보교육장은 연평도에서도 지역 밀접 지역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데요. 실제로 교육장 바로 옆에는 민간 주민들이 생활하는 곳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 연평도는 안보 교육을 주민들의 생활 밀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이제 실제로 당시 북한의 포격을 맞아서 포탄을 맞은 곳인데요. 좀 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면 한쪽이 포탄을 맞아서 우그러진 모습을 볼 수 있고 다른 쪽은 아예 집 전체 벽면이 날아간 모습도 눈에 띕니다. 제 뒤로 보이는 집은 아예 지붕조차 사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전시되어 있는 이 집 세 채는 실제로 당시 10년 전 북한의 포탄을 맞은 곳입니다. 당시 북한의 포격으로 인해서 해병대원 2명을 포함해서 민간인 2명이 숨졌는데요. 옹진군은 이곳 그 당시 참상을 고스란히 잘 살려서 현재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잊지 말고 안보의 소중함을 알자는 뜻입니다. 한 해 평균 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휴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평도에는 이곳 말고도 안보의 소중함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가 많습니다. 여기서 약 2km 떨어진 곳에는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평화공원은 1차, 2차 연평해전 사상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 공간인데요. NNL이 정면으로 보이는 연평도 앞바다를 배경 삼아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곳에는 1, 2차 연평해전 당시 숨진 국군 장병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연평 포격 당시 희생된 고 서정호 하사와 고 민광옥 일병의 흉상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연평도 섬길 곳곳에는 포격 당시 포탄이 떨어진 지점들을 깃발로 표시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당시의 아픔을 잊지 않도록 공간을 조성해 두었습니다. 6.25 70주년 분단의 아픈 기억을 고스란히 가진 이곳 연평도 주민들은 하나같이 남북관계 진전을 간절히 바라며 또다시 비슷한 아픔과 상처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 안보교육장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행사가 오늘 밤 8시 20분 서울공항에서 열립니다. 국가보훈처는 영웅에게라는 주제로 참전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0주년 행사를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식전에는 북한과 미국 하와이를 거쳐서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오는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를 최고의 예우로 맞이하는 봉안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발생이 23명이었고 해외 유입은 5명이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하루 신규 환자는 20명대로 떨어졌군요. 네, 오늘 0시 기준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는 28명입니다. 누적 환자는 12,563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28명 가운데 지역 감염이 23명이고 해외 유입이 5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명, 경기가 9명, 인천이 1명으로 수도권이 모두 19명입니다. 또 검역과장에서 4명이 나왔고 대전에서 4명, 충남에서 1명이 추가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282명이 됐습니다. 격리 해제된 사람은 44명이고 완치율은 87.4%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자, 오늘 좀 줄긴 했지만 수도권과 충청권의 신규 확진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하루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가 30명을 넘나들고 있어 사소한 방심으로도 추가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큰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방문 판매 관련 신규 확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충청권 병상 대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시행해왔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계별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하는 논의도 하기로 했습니다. 박 1차장은 이어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가 900만 명을 넘어서 해외 유입 확진자도 늘고 있다며 공항과 항만의 검역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대책을 추가로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을 넘는 등 집단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집단 감염인 만큼
방역 당국은 방역 사각지대를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 관악구의 한 방문 판매 업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홍 기자가 나가 있는 그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 수 200명을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관악구 리치웨이와 관련된 확진자는 지금까지 최소 205명입니다. 어제 정오를 기준으로 방역 당국이 발표한 숫자에서 아직 새롭게 추가된 확진자는 없는데요. 관련 확진자가 270명을 넘은 서울 이태원 클럽에 이어 어제부터 수도권에서 가장 큰 두 번째로 큰 집단 감염 사례가 됐습니다. 205명 가운데 리치웨이를 직접 방문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41명입니다. 나머지 160명 정도는 확진자의 동선과 겹치는 등 이른바 N차 감염된 접촉자들입니다. 이곳 방문 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사례는 중국 동포교회를 포함해 콜센터, 학원 등 최소 10곳에 달합니다. 이곳뿐 아니라 기존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곳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는데요. 대전시 서구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된 확진자는 조금 전 3명이 추가돼 61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도봉구 성심 데이케어 센터 관련 확진자는 어제 2명이 늘어나 지금까지 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기존 집단 감염지 이외에도 지금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경기도 이천시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5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포장하고 출고하는 업무를 주로 맡았는데 23일 발열 증상을 보여 24일 새벽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덕평 물류센터에는 2,0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쿠팡 측은 확진자 통보를 받은 뒤 즉각 물류센터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직원의 고등학교 1학년 아들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 아들이 다니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고등학교는 오늘부터 전교생의 등교 수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호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밤 열린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자동차 동호회 모임이 열렸는데 여기 참석한 10명 가운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들과 접촉한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모두 5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이 일어나기 쉬운 요소로 지적되어 온 밀폐된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인 건데 방역당국이 현재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634명 중 49.8%인 316명이 집단 감염 유형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2명 중 1명이 집단 감염 사례인 건데 해외 유입이나 개별 감염 사례보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감염이 퍼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취약한 사각지대를 피하는 등 국민들의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 앞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부산 감천항에서 러시아 선원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와 관련해서 국내 접촉자는 지금까지 1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시는 환자가 발생한 러시아 냉동 운반선 아이스 스트림호와 아이스 크리스탈호에 각각 87명과 63명이 올랐고 항만 노동자 14명도 접촉자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오전까지 39명에 대한 진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음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수의 도움으로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이른바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작품 거래에서 보조자 사용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중요 정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이게 사기냐 아니면 창작이냐 미술계에서도 관심이 아주 많은 재판이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무죄다 이런 판단이 나온 거죠? 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이른바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의 상고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조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조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에 나온 최종 확정 판결인데요. 미술작품에서 보조자가 관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 거래에서 작품이 친작인지 보조자가 사용됐는지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구매자들은 문제가 된 작품들이 조영남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구입한 거고 이번 사건 작품이 위작 시비나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작, 저작권 다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평가에 관해 사법자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다른 화가가 밑그림을 그려준 그림을 자신의 것처럼 팔아 다른 화가가 참여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의로 숨겼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 작품은 조 씨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미술계 관행인 기술보조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지난달 공개 변론으로 검찰과 조 씨 측을 대변하는 예술계 관계자들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작품 제작에 기여한 점이 거의 없고 구매자를 속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조 씨 측은 조수 도움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건 미술계의 흔한 관행이므로 작품 거래 시 적극 알릴 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그림 제작이 사기냐 창작이냐를 두고 미술계를 뜨겁게 달궜던 논란도 어느 정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를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고 또 벽돌까지 들고 위협을 했는데 맞는 걸 본 아이는 충격을 받아서 심리 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큰 논란이 있었던 제주 카니발 사건과 비슷한 내용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YTN 취재진이 제보받은 블랙박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 가운데 주차장을 가로막고 있는 대형 SUV 한 대가 보이는데요. 그 오른쪽으로 주민들끼리 소리를 지르며 승강이를 벌이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머리채를 다짜고짜 잡아채더니 힘껏 당깁니다. 가족들이 말리면서 겨우 떼어놓긴 했는데 가해 남성 이번엔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 들고 위협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3일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30살 A씨가 이웃 주민인 48살 B씨의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에 B씨가 다짜고짜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게 피해자 A씨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자세히 보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5살 배기와 돌쯤 된 갓난아기, 바로 피해자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바라본 5살 배기 아이는 큰 충격을 받아서 심리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이 피해자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이 무서웠다 그러고 윤희 울었어? 많이 울었어. 엄마도 울고 나도 울었어. 애기도 울었어. 라고 애기 입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경찰은 가해자 B씨를 상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차 유리창까지 깨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으로 알려진 이 사건의 영상이 퍼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운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가해자는 지난 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한 취객이 초등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라고 만든 어린이 공원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5분 가까이 흉기 난동까지 부리면서 해당 어린이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 공원. 즐겁게 공놀이하는 아이들에게 벤치에 있던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킥보드를 집어 던집니다. 의자로 돌아가는가 싶더니 다시 다가와 아이를 붙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마구 때립니다. 겨우 빠져나와 다친 머리를 감싸진 아이에게 또 발길질을 해대고 뒷걸음질 치며 달아나는 아이를 욕설하며 뒤쫓습니다. 급하게 공원을 빠져나와 달려가던 아이는 하마터면 차에 치일 뻔한 가슴 철렁한 순간도 겪습니다. 이후 아이를 놓친 남성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주변 시민들에게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달려들기까지 합니다. 칼을 들고 이동을 하는 것 같았고 어떤 여자분을 쫓아가는 거였어요. 젊은 남자분 한 분이 약간 말리려고 하니까 또 그분한테 이제 해코지 하시려고 하는 거였어요. 칼을 들고. 아이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폭행했다는 게
목격자들 증언입니다. 남성의 난동은 15분 가까이 이어지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 3명이 출동해서야 겨우 제압됐습니다. 54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폭행당한 초등학생은 머리와 팔꿈치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넘어졌으면은 그 사람이 그 당시 거기서 칼을 사용하지 않았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이전과는 많이 다를 거잖아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조금 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난 데 이어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오후 만날 예정입니다. 상임위 구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통합당 반대가 있더라도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당 원내대표에 이어서 잠시 뒤에는 야당 원내대표도 만납니다. 원구성 관련 이야기가 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오전 11시부터 만났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오후 2시부터 만납니다. 무엇보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원구성 해결책이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며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11자리, 통합당 7자리로 배분하자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침 당 회의에서 통합당이 꼼수를 부리지 말고 상임위원 명단을 정상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촉구했고 의장실을 찾기 전에는 국회가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간 뒤 책임을 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민주당이 계속 지금처럼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통합당은 상임위 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하면서 접점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통합당을 상대로 만약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일부 야당만으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뜻도 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내일 본회의 개의 그리고 원구성 마무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제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일을 하지 못하고 여야 갈등으로 멈춰있는 상황에 대해서 일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3차 추가 경정 예산의 처리입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6월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 전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와 3차 추경 처리가 지연돼 속이 탄다며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를 포함한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추경안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합당 역시 추경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심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추경 심사와 처리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통합당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만큼 처리 과정이 순탄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도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 원 이하 구간은 20%, 3억 원 초과 구간은 2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다만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1년에 2천만 원까지의 수익은 양도소득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0.25%인 증권 거래세는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는 0.08%포인트 각각 내려서 총 0.1%포인트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는 0.15%의 증권 거래세가 부과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2.1%로 다시 낮췄습니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을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지난 1월까지 2.2%로 플러스 전망했다가 코로나 유행 이후인 지난 4월에 마이너스 1.2%로 낮췄고 이번 달에 다시 마이너스 2.1%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그러나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다른 선진국은 물론 신흥 개도국보다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있는 베냉공화국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인 선원 5명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 세력에 피랍됐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해역, 선박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던 곳으로 외교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피랍 선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현지 시간으로 24일 수요일 오후 3시 40분쯤 참치잡이 조업 중이던 994톤급 파노피 프론티어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스피드보트를 타고 배에 접근한 무장 세력은 배를 세우고 올라탔습니다. 당시 배에는 선원 30명이 있었는데 무장 세력은 한국인 선원 5명과 가나 국적 선원 1명 등 6명을 자신들의 보트에 태우고 나이지리아 해역인 동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무장 세력의 신원과 정확한 소재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피랍 한국인 선원의 안전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랍 사건이 발생한 곳은 아프리카 베냉공화국 코토누 항구로부터 약 110km 떨어진 해상입니다. 평소 선박 공격이 자주 발생하는 해상으로 올해만 이번이 7번째 공격입니다. 지난 5월엔 가봉 가브리빌 인근에서 새우잡이를 하던 한국인 선원이 피랍돼 37일 만에 나이지리아 남부 지역에서 무사히 석방됐습니다. 가나 선적인 파노피 프론티어호는 나머지 가나 국적 선원 24명과 함께 가나로 귀향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피랍 선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오늘이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태어난 아이가 70세 노인이 될 만큼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한국전쟁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6.25 70주년을 맞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군사행동을 잠정 보류한 북한의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양모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6.25 전쟁 발발 벌써 70주년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 성명을 냈고요.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국군 유해 147구가 미국에서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내게 보내는 영원의 미소 그건 당신의 선물 모두 잠든 아득한 밤에 멀리 지는 아버지는 사납게 무더웠던 전장에서 쓰러져 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 왼편 깊숙이 저의 돌사진과 못다 보낸 편지를 품고 계셨습니다. 북한 공산군은 38도선 전역에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지켜보면 볼수록 관멸만 자아내는 남조선 남국과 나의 사랑하는 아빠, 그리운 아버지. 아버지, 그곳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죠? 70년 세월이 지나
이제야 답장을 드리네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네,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전장에서 그러니까 못다 붙인 편지 지금 딸이 낭독을 한 그런 것 같습니다. 보고 오셨는데 이런 사연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좀 절절해집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지금 막 눈물이 막 나려고 그러는데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사연입니다. 그게 6.25 전쟁의 상처가 7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아물지 않고 이때는 한 단면이거든요. 6.25 전쟁, 우리 국민들 다 아시지만 북한 김일성의 기습남침으로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후 70년 동안 그들의 전략과 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는 대화에 나오고 불리하면 돌아서서 다시 도발을 하고 아무리 좋은 합의에도 자기들에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깨고 그게 최근에 일어난 양상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메시지는 그겁니다. 어렵게 지킨 평화 계속 잘 지켜나가겠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상대방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의지가 없다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지키는 평화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만드는 평화 굉장히 어렵다.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 한미 국방장관 공동 발표문에서 힘들게 이룩한 평화 지켜가겠다 이 부분을 특히 지금 주목을 하셨는데요. 양무진 교수님 벌써 70년인데 한반도 현 상황 양무진 교수님은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 1945년도에 이 분단이 됐죠. 50년에 이제 분단이 뚝뚝 고쳐가 됐고, 특히 그 한국 전쟁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세 가지 민족 분단 그리고 국토 분단, 혈맥 분단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전쟁의 참혹성도 보여주고 방금 이제 이게 상당히 그 우리한테 그 이 가슴 울리는 그런 편지 이야기 있는데. 한국 전쟁이라서는 결국 뭡니까? 아무리 이 전쟁 이것은 뭐냐?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이런 걸 보여주고 특히 이제 이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 한 70년 보면은 남북 관계는 가다서다. 그렇지만도 이 대립의 시대는 길었고 대화의 시대는 짧았다 이렇게 보여주겠죠. 그 연장선에서 물론 뭐 이 대화라는 것은 문제 해결이고 대결이라는 것은 좀 뭐랄까 오히려 분단을 더 고쳐하는 그런 사례를 주는데 우리 이제 이 문 센터장님께서는 그 평화 만들기와 평화 이 지키기 이런 측면에서 평화 지키기 중요성 맞습니다. 그건 한국 전쟁에 있어 가지고 안보의 중요성, 평화의 중요성을 던졌는데. 저는 평화 만들기와 평화 지키기는 균형 감각을 찾아가야 된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그것이 어찌 보면은 평화를 유지한 상태에서 통일로 가는 이것은 헌법 정신 구현이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단 낫다. 앞서 문성묵 센터장님께서 어제 한미 국방장관 공동 발표문 중에서 힘들게 이룩한 평화를 지켜야 한다 이 부분 주목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럼요.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도 안 지키면 약속을 안 하니만도 못한 결과가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면 그 우정이 금이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남과 북은 7.4 공동성명부터 이후에 정말 90년대 초에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2000년대 6.15, 지금 4.27, 9.19 이런 굵직굵직한 합의들이 있었지만 북한이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대화에 나와서 합의를 하고 일부 지키다가 결국은 깨고 다시 돌아서서 도발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자기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국방장관은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틀이 지금 6.25 전쟁 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정전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6.25를 막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물론 북한이 많이 안 지켰고 우리도 일부 안 지키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이라는 것이 군사분 개선, 비무장대, 군사력을 분리시키고 상대방을 향한 적대 행위를 금지하도록 딱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해요. 저는 평화 만들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제가 평화 만들기 위해서 군사회담의 대표로 나가서 많이 했거든요. 평화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균형적으로 같이 가야 되거든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나 상대가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데 상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나와야 그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평화 지키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확고하게 돼야 이것도 된다. 그런 말씀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죠. 평화를 만드는 상대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못 믿겠다는 거고요. 북한은 우리가 다 핵 내려놨을 때 미국이 또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또 못 믿는 거고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래서 맨날 우리가 이제 평화를 초점 줬을 때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한단장 말씀처럼 이 강력한 한미동맹 또 튼튼한 국방력 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또 이제 평화 만들기 위해서는 대화와 교류 협력이 기본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만들기와 지키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물론 우리 시한단장께서는 군사실무회담 대표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 전술 하나하나 아주 깨뚫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북한하고 이런 데서 불신의 시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안 지켰다 하더라도 우리 또한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상당히 뭔가 일관성과 지속성, 연속성, 투명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북 정책도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됐단 말입니다. 또 지금 이제 미국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반도 대북 정책이 변화됐다고요. 어찌 보면은 북측 또한 북측은 세습 체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남 정책이 나름대로 일관되게 조건하고 떠나가지고 했는데 남측과 미국 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 해가지고 자기들도 굉장히 혼돈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의 합의서 이런 것이 지키기 위해서 또 정권이 바뀌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화 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어 가지고 4.27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비준동의 필요하다. 이랬는데 뭐 진행이 안 됐죠. 어떻든 간 이것은 조건 납부가 아니라 어쨌든 불신을 시키기 위해서 또 정책의 일관성 위해서는 전 제도화에 좀 무게중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화로 무게중심을 더 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그 양 국방장관의 메시지 중에서 늘 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피를 나는 혈맹 이 부분도 다시 눈에 띄던데요. 이게 제가 왜 눈에 이렇게 띄었나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늘 그 혈맹인데 방위비 분담 가지고 주한미군 축소를 압박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볼턴 회고록에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특히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럼요. 한미동맹은 피를 나눈 동맹입니다. 1945년 우리가 분단이 되면서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일본의 항복 접수 과정을 관리했습니다. 3년 동안 군정을 하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미군은 49년도에 모두 철수를 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 나가지 말라고 그랬죠. 왜? 우리는 어렵고 북의 침공 위협이 있고 그래서 우리와 손을 잡고 연합 국방을 제의했지만 미국은 개별 국가와 동맹하지 않는다. 물론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 철수했거든요. 근데 미군이 다시 들어온 건 6.25 전쟁, 북한의 남침으로 벌어진 6.25 전쟁,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왔고 우리 국민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3년 동안 미군 전사자의 인원이 4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 4만 명은 지금 우리 보병사단 기준으로 하면 4개 사단에 해당되는 그 규모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동방의 조그만 나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4만 명이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렸다. 자, 그 피를 흘리면서 맺어진 동맹입니다. 6.25 전쟁이 정전되면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만들어졌고 정전체제와 한미동맹은 거의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북한에 수많은 도발이 있었죠.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도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공고한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를 지켜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한미동맹 우리의 혈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동맹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예. 한미 동맹을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제 새벽 하와이에서 국군 유해 인수식이 있었고요. 147구의 유해가 70년 세월을 돌고 돌아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게 정부 차원의 국군 유해 발굴 규모로는 최대 규모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앞에도 한 95개 예. 요구 정도 있었지요. 네. 근데 지금 92구. 92구 정도. 2012년, 2016년, 2018년 합해서 92구. 예, 한 이렇게 3차례 제가 있었죠.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이 한국전쟁 70주년 계기를 해가지고 147구입니까?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죠. 이것은 뭐냐 하니까 국가라는 것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산자나 죽은 자나 모든 것이 똑같이 공익 취급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현재 이건 이제 우리 단독으로 또 우리 쪽 지역에서 많은 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 북측 지역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이것은 뭐냐면 이 미군, 한국군 그리고 유엔군 모든 상당히 있고 이것이 결국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이 군사분 합의서 또 그리고 6.12 북미 간 정상 이것이 이행이 됐다면 지금쯤 70주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더 많은 유해가 고고의 품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네. 유해 발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국 전쟁으로 이해한 예. 이산의 아픔만 있습니까? 이산. 지금 이제 금강산 지역이 지금 이제 관광이 모든 것이 중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산 가족 매너소랄까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지금 중단되고 그냥 험하게 이 건물만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남북 간에 대화해가지고 예. 이런 그 교류협력 활성돼가지고 이산의 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아직 뭐 진척이 못 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까지 짚어주셨는데 한국군으로 이 유해가 판정을 받고 돌아오기까지 과정도 뭐 이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신 92구, 그다음에 어제 돌아온 147구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쪽 땅에서 미군 유엔군과 함께 전투를 하다가 전사한 우리 한국군, 국군 이 전사자들이 북쪽 땅에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땅에서 전사하신 분들은 우리 유해 발굴 작업을 통해서 하지만 이분들은 예. 북쪽 땅에서 전사를 하셨는데 이게 90년대예요. 90년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유해 송환 협정에 따라서 합의에 따라서 미국이 직접 들어가서 북한과 함께 유해 발굴 작업을 합니다. 예. 90년대 그 발굴을 하고요. 거기서 발굴된 그 유해들 그리고 2018년 북한이 대화 이 전술로 전환을 하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6.12 성명이 있고 그때 50여 구가 아마 북한이 미국에게 줬을 겁니다. 90년대 발굴된 유해, 그다음에 2018년에 북한이 미국으로 전한 유해. 북미 정상회담 때 그렇습니다. 합의해서 그때 하와이로 송환했던 유해. 그때 그 모든 유해를 한국 전문가들과 미국 전문가들이 같이 감식 작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양인과 동양인의 골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분류를 하고 또 이 동양인 중에도 한국군이 있고 중공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한국군으로 분류된 그 유해들을 이제 2012년에 12구 그렇게 해서 이제 앞서 3차례 92구가 들어왔고 어제 147구가 미국 하와이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북한 땅에서 숨지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먼 길을 돌아 70년 만에 이제 고국의 품에 안겼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분들의 가족을 찾는 일이 문제입니다. 가족을 찾아서 그 가족의 품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유해를 아무리 발굴을 많이 해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유해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아, 그 작업이 더 남아있군요. 그게 큰 작업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양 교수님 말씀대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게 우리 보훈 정신의 기본이고 그래서 저도 군복을 입고 오랫동안 세원했지만 난 국가를 위해서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목숨을 바친다. 왜? 국가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거든요. 예.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미국까지 가서 최고의 예우를 한 거예요. 시그너스라고 하는 이 공중급유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 미국 땅까지 가서 우리 이 공중급유기에 모시고 이 봉안을 한 겁니다. 예. 한국 땅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전투기 탔을 때가 에스코트 해가지고 예우를 최고의 예우를 해서 지금 온 거고 아마 오늘 저녁에 6.25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막 거기에 대한 또 이 관련 행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군요. 이게 성조기에서 유엔기 그리고 태극기로 이렇게 관포가 바뀌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서 북한에서 발굴된 유해, 예. 또 미국이 발굴해서 미국으로 북한이 발굴해서 미국으로 줄 때는 미군으로 간주하고 성조기를 덮어서 예.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럼 미국이 우리에게 바로 주지 않고 같이 유엔사로 싸웠기 때문에 미국이 유엔으로 줘서 유엔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그러니까 성조기에서 유엔기, 예. 유엔기에서 태극기 이런 절차를 거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이렇게 어렵게 돌아왔고 최고의 예우를 가져서 모시고 왔는데 이제 가족을 찾는 이런 일이 또 맞습니다. 남아있다 이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셨듯이 70주년 행사에서 최고 예우로 이제 맞이하는 이런 사전 행사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가장 관심인 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한국전쟁 70주년 실종 정주년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겠죠. 또 그리고 평화의 중요성, 그 연장선상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정상 합의서 이행 이것을 상당히 강조할 것이고 비록 이제 이런 유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도 이 남북 간의 한국전쟁에 대한 이산, 아픔 이것을 네.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성무 센터장님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물론 이제 안보 평화. 왜냐하면 6.25 전쟁은 당시 우리의 안보 태세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당시 일례를 들어서 북한은 탱크가 242대가 있었어요. 우리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전투기가 상당한 숫자가 있었지만 우리도 그냥 수송기나 정찰기 정도밖에 없었고요. 포병이라든지 병력도 2분의 1밖에 안 됐고 북한은 분단 이후 군부터 만들고 남침을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했고요. 우리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됐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우리에게 준 무기가 우리가 그 당시 우리 병력이 10만 명인데 무기는 그중에 65%밖에 무기가 없었어요. 나머지 35%는 무기도 없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비가 하나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이 기습남침을 했고 그러니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됐고 뺏겼고 결국 8월 달이 되면 낙동강 일부, 경상남북도 일부만 빼고 나머지 다 김일성 북한이 다 먹어갔단 말이죠. 자, 그만큼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70주년을 맞아서 안보 또 말씀하셨지만 피로 맺은 한미동맹의 중요성, 앞으로의 이 평화를 지켜나가는 노력.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대화와 이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어렵게 이 맺은 합의를 잘 지켜야 된다. 제가 바람은 이런 겁니다. 북한의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대화를 중요시 하더라도 최근에 1년에 북한이 우리 세금으로 들여진 남북연락 공동연락사무소를 저렇게 무참하게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가는 것,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이 근데 어제 지시를 내리면서 약간 숨을 돌렸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또 대화 저는 그건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관하다. 저는요, 북한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정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요. 우린 대북 정책은 우리 국민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굉장히 주목되고 오늘 70주년 행사 주제가 영웅에게라고 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이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 다시 한번 기리는 날이 돼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전쟁 아직 끝나지 않은 이런 상황이에요. 1953년에 이게 정전협정 이후에 멈춰 있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근래 몇 년 동안 이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반도의 이런 그 전쟁 종식이랄까요? 이에 대해서 뭐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네. 많이 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90년대 말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사자회담에서도 논의를 했고 또 특히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4.27 판문선언 또 우리 9.19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종전선 이런데 이제 이 종전선에 대해서 나름대로 양 지도자 간에 나름대로 공감대는 됐는데 예. 이것이 이제 이 북미 간에 어느 정도 그 싱가포르에서 이것이 문서화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것이 안 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되게 아쉽고 또 일부에서는 뭐 혹자들은 어떻게 분석할지 모르겠지만도 9.19 군사 분야 합의서가 어찌보면 남북 간의 종전선언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만 잘 지키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뭐냐 하면 종전선언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지요. 네. 이것이 종전선언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평화협정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평화협정을 하려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행식의 문제가 있겠지요. 지금까지 평화협정과 관련해서 대부분 알려진 것이 2+2+2+ UN 이러한 그 이 주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협정이 있어가지고 남과 북이 주체가 되는 것이요. 예. 먼저 남북이 협정을 하고 그다음 제 그 참여자 중 핵심인 중국과 미국이 일종의 보정을 서는 것이죠. 또 그리고 육자회담 참여국 중에서 일본과 러시아는 지지를 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엔에서 일종의 주인이랄까요? 예. 결의랄까요? 뭐 이러한 행식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냐. 예. 보는데 문제 지금 종전선언도 안 돼 평화협정 이야기하면 그러니까요. 이것은 예.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큰 그림은 그려놔야 종전선언과 된다. 평화협정 이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전협정 서명에 미국, 중국, 북한 이렇게 참여하고 여기에 남한이 빠지다 보니까 종전 만약에 선언을 하게 되더라도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또 있었고요. 남북이 주도적으로 또 이렇게 해나가기도 평화협정 이게 체결하기도 좀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앵커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만 좀 정정을 네네. 해드려야 될 게 미국, 중국, 북한이 한 게 아닙니다. 유엔군과 예, 중국군, 예. 북한군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이 유엔군 참전국을 대표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았고 유엔군의 일원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군은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해서 맺어진 정전협정을 지켜야 되고 법적으로 기속이 됩니다. 우리는 정전협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 62항에 명시된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이 평화협정의 당연히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 합의에 기초해서 남북기본합의서 5조에 남과 북은 현재 정전 상태를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고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재의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라고 기본합의서 5조에 남과 북이 합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과 북이 평화협정 얼마든지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추인하고 그리고 정전협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엔에 기탁을 하면 예. 그 이행 준수가 훨씬 그 보장이 높아지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종전 선언했다고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했다고 평화가 오는 거, 평화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월맹이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월맹은 자유월남을 무력으로 공산화 통일시켜버렸습니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원인은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6.12 성명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비핵화가 돼야 평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 아무리 정치 지도자가 선언했어도 예.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근본 그 의미와 그 효과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비핵화 협상을 지속적으로 북미 간에 하고 있지만 이게 좀 여의치 않은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은 지금 전쟁 끝내고 평화 체제로 가자 이런 의지를 여러 차례 다진 바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온 결의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여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한 능라도 연설. 이게 좀 어마어마한 상징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 또한 또 협정 효력은 또 없는 거라서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 휴전협정, 네. 정전협정이 관련을 했는데 이 휴전협정의 그 당사자랄까요? 보면 이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돼 있어요. 이제 유엔군 측은 우리 센터장 말씀처럼 미국이 대표로 가 있고 공산군 측에서 북한군과 중국군이 대표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가는데 종전선언의 서명 당사자가 반드시 평화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일치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한반도에 지금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이 평화협정 체결하면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밀고 나가야 될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문 센터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유엔군척 이름을 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강조하는 점이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간 이런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고 지금 이제 평화시대 열렸다 선언 이 부분은 이미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이 한반도에서 핵과 전쟁의 두려움이 없는 평화 번영의 한반도 구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종의 대북적인 구상이죠. 이것을 일관되게 유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북 간에 모든 것이 선언, 협정 이렇게 한 데서 다 지켜질 수는 없습니다. 다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뭐 벌써 평화 오고 통일을 가지 않겠습니까? 70년이 흐르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 지금 중요한 거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 지키기 위해서 일단 정치적이든 뭐든 간에 선언을 하고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선언을 하면은 먼저 지킬 나름대로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선언에 토대해가지고 또 뭡니까? 협정을 해가지고 제도화하는 것이죠. 그런 제도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계속 남북 간에 선언하고 협정하고 또 물거품이 되고 이것이 반복되어 왔다. 이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화를 앞서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데 1953년에 정전협정 때 쓰였던 탁자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 그리고 전쟁기념관 여기 이렇게 보관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 테이블 다시 쓰려고 청와대에서 계속 준비 중인데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좀 답답한데 센터장님 종전선언이라는 건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치적 선언이잖아요. 또 협정도 아니고요. 근데 비핵화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북한에게 가는 의미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뭐 종전선언을 북한이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뭐 오고 가고 있는데 뭐 북한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6.25 전쟁 당시에 서로 전쟁했던 당사자가 유엔군의 주축을 이루었던 미군, 또 우리 한국군, 북한군, 중국군 이렇게 이제 서로 싸웠단 말이죠. 근데 아직 평화협정,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은 아직 맺질 못하고 있어요. 1954년에 제네바에서 평화회의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이 됐고 90년대 후반에 그때 당시 우리 김영삼 대통령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죠. 아마 2+2 4자회담을 제의를 해가지고 제네바에서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4자회담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대한민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제네바에 가서 협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합의가 안 되고 그냥 중단이 돼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것이 바로 이번에 4.27 선언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관련된 내용, 6.12 성명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종전선언,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어요. 미국과 중국은 79년, 한국과 중국은 92년에 각각 수교를 했습니다. 근데 수교하는 과정에서 종전선언이라는 건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종전선언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양 교수님 말씀대로 양 지도자가 자 이제 다시는 충돌하지 말자라고 선언하는 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다만
북한이 그걸 악용할 나쁘지 소지가 않은 있다는 것 부분에 이상의 대해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네? 나쁘지 않은 것 이상의 의미는 예, 있겠죠. 그러니까 예, 종전을 선언하고 그걸 잘 지키면 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예, 지키는 게 중요한데 결국은 북한이 종전 선언을 악용할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 전쟁이 끝났다. 주한미군 왜 필요해? 전쟁 끝나는데 왜 한미동맹이 있어야 돼? 한미연합연습을 왜 하는 거야? 이렇게 혹시 악용을 한다면 이런 것은 북한에게 그런 주장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행동이 중요하고 평화 상태가 유지되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것보다 이 말씀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자, 긴장 높아가던 남북 관계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행동을 보류해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좀 한숨을 돌린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대화 국면으로 돌아갈 작은 불씨 하나가 생긴 건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제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을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군 정세를 평가하고 제기한 대남 군사 행동 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리춘희 아나운서가 오랜만에 등장해서 얘기하는 걸 듣고 오셨는데 이 보류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양무진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 표현상을 보면은 보류, 재고, 철회, 다 이렇게 연장되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보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어떤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군사적 행동을 보류하고 그러나 또 이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보류를 제거할 수 있다. 또 더 나아가서 상황이 더 좋아지면은 이것을 완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북한에서 어제 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이 예비 화상회의지요. 네. 거기 보면은 핵심적인 용어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심의, 연구, 보류 결정. 이 세 가지인데 여기서 이 심의와 연구는 그냥 하면 다루었다. 회의에서 이 정도이고 핵심적인 결정사항은 보류 결정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보류 결정 이후에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지 대남선전 매체의 우리에 대한 일종의 비난이라 할까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적경지에서 군사적 움직임, 다시 말해서 북한 군 총참모부에서 군사적인 행동, 내게 행동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징후들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류 결정 이후에 그런 것이 싹 없었다. 얼마 들어 지금 이제 노동신문에 우리에 대한 비난이 다 없어졌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이 행식은 비록 보류지만 거의 철회에 가까운 결정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류를 넘어선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그렇습니다. 계신 건데요. 보류라는 표현을 굳이 썼다는 거는 남한의 추후 어떤 대응을 보겠다 이런 포석에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ABC 방송은 남측의 추가 조치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무언가를 찾고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는데 북측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북측 생각을 알아낼 수 있다면 정말 추론을 좋겠는데. 해보자면 전문가로서. 그래서 저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면 결국 일단 이만하면 됐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내부 단속이 필요했는데 이 정도 한 3주 정도 했으니까 내부 정돈도 어느 정도 됐고 남측도 혼을 내주는데 죗값을 받아야 된다고 혼을 냈는데 한 3주 동안 했으니까 이 정도면 일단 좀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보류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보류는 언제든지 김영철이가 말했듯이 재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재고의 여지를 둔 거는 보류를 철회하는 거죠. 그 여지를 둠으로써 상대방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북한도 굉장히 계산을 잘합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를 알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4.27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는데 너무 나갔어. 다시 말하면 확성기 세우면 안 되는 건데 그 바보같이 확성기를 왜 세웠나? 저거는 우리 불리한 건데. 유리할 것도 없는데.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일단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아마 그렇게 유불리를 따져보면서 그건 불리한 거야
라고 일단 보류를 했을 가능성. 세 번째는 물리적으로 1200만 장을 3000개 풍속으로 날려보려고 그러는데 날씨가 허락을 안 해요. 예. 비가 오고 그다음에 바람이 안 불고 이 할 수가 없습니다. 보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보류를 해야 돼요. 현실적인 상황까지 현실적인 보류. 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보류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상대방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 내가 이렇게 통 큰 사람이야 관대한 사람이야 자 한번 봐주는 거야 더 세게 때릴 수도 있는데 살짝 봐줘. 그러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아주 고마워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아주 이런 모습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이 장시 멈추 스톱. 이거 언제라도 다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뒤에서 숨어서 김여정 내세우고 김영철 내세우고 있지만 모든 출발은 김정은 위원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번엔 또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정경도 국방부 장관을 콕 집어서 자중하라 어제 이런 담화를 냈던데 앞서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정경도 국방부 장관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4.27 판문점 굴곡 군사 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우리는 발표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걸 보류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완전히 철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확고하게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철회돼야 된다 이 목소리에 대해서 보류가 재고가 될 때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는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강한 수위로 비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보류 지시를 내렸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또 등장해서 우리 정부의 변화를 또 촉구하고 뭔가 역할 분담이 확실해 보여요. 이 김영철 이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 담화를 했다는 것은 아마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북한 군부에 대한 의도, 또 하나는 우리 방금 보도에 나왔으면 우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일종 경고의 메시지죠. 다시 말해서 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비태세 강화라든지 철회 요구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남측에서는 철회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성할 때다. 이렇게 북한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 현재 대비태세 강화 이 발언은 결국은 한미 군사력 강화를 해서 압박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측에 대한 일종의 언행의 신중한 경고 메시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 군부.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행동 보류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군부를 좀 달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부를 달래기 위한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은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이제 보면 여기서 대충 이렇게 보류 결정에 대한 요인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대남보다도 오히려 대외적인 요인,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요인, 요청에 의해 가지고 보류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저는 이 담화 속에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행간을 또 읽어봐야 되는 대목이군요. 앞으로 또 북한에서 어떤 대응을 더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8명 나왔습니다. 지역 발생이 23명이었고 해외 유입은 5명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 집단 감염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신규 환자는 20명대로 지금 떨어진 이런 상황이죠. 네, 오늘 0시 기준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는 28명입니다. 누적 환자는 12,563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28명 가운데
지역 감염이 23명이고 해외 유입이 5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명, 경기가 9명, 인천이 1명으로 수도권이 19명입니다. 검역 과정에서 4명이 나왔고 대전에서 4명, 충남에서 1명이 추가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282명이 됐습니다. 격리 해제된 사람은 44명이고 완치율은 87.4%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정부가 야외 스포츠 관중 입장 문제를 논의 중이죠. 네, 프로야구는 지난 5월 5일, 프로축구는 5월 8일 개막했는데요. 경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무관중 경기입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야외 스포츠의 관중 입장 문제를 문체부와 논의 중이라고 오늘 백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행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조정 방안과 같은 틀 안에서 논의하겠다는 건데요. 아직 정원의 몇 %까지 입장할지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중순쯤 확정될 예정인데 이때 관중 입장 여부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프로야구를 주관하는 KBO 사무국은 정부 방침에 따라 관중 입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지구촌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먹구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주 대륙의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다음 주면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 4개 주에서 1일 신규 환자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미 대륙에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가량이 증가세로 하루 동안 무려 3만 5천 명가량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 번째로 많습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뉴욕 마라톤 대회도 코로나19 여파로 결국 취소됐습니다. CNN 등 미 언론은 중환자실 입원 환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의 폭증 현상과 비슷하다고 전했습니다. 2차 대유행이 우려된다는 뜻입니다. 한때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진앙주로 불리던 뉴욕주는 미국 내 주요 확산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And hopefully we're on the other side of this mountain and we'll continue to see the numbers go down and we'll continue to see the economic activity go up. 서유럽의 방역 모범국인 독일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베스트팔렌주의 도축장에서는 1,0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아 무려 7,000명쯤이 격리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신규 확진 사례가 25에서 50% 증가했다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확진자 수가 다음 주면 세계적으로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면서 중남미 등 미주 대륙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Americas in general are still suffering sustained community transmission.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취한 해외여행의 제한 조치의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 각국과 협의 중이라며 몇 주 내 답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 요청에 난동을 피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40대 여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승객 3명이 달려들어서 자신을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코로나19에 걸리면 그때 후회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전 11시 50분쯤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시비를 거느냐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서 7분 정도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네, 이 가장 왼쪽 그림, 이 17세기 스페인
화가이자 또 바로크 회화의 거장인 무리오의 성모 잉태의 그림 복제화입니다. 이 묵은 때도 벗기고 또 보존 상태를 양호하게 하려고 복원 작업을 맡겼다가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성모 마리아 얼굴이 지워져 버린 건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덧칠을 하면서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변했습니다. 16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무자격자에게 의뢰했던 소유자, 다시 전문가에게 복원을 의뢰하긴 했지만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같은 이 엉터리 복원 사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2년 스페인에서 100년이나 된 예술 벽화를 80대 신도의 손에 맡겼다가 원작과 전혀 딴판이 됐습니다. 원숭이를 연상시킨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고요. 또 2016년에는 스페인의 16세기 목재 조각상이 복원을 거쳐서 아주 알록달록한 색감의 만화 캐릭터처럼 변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모두 비전문가에게 맡겼다가 생긴 문제였습니다. 자, 위대한 예술작품이나 역사적 기념물도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1987년 6월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서 숨진 고 이한열 열사가 신었던 운동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밑창이 심하게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폴리우레탄 재질은 거의 모래처럼 약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28년 만인 지난 2015년 복원을 거쳐야 했습니다. 자, 이 복원을 담당한 전문가 김겸 박사, 최대한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운동화 끈조차 풀지 않고 작업한 끝에 3개월 만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주변 환경에 있는 물질들과 반응을 하고요. 노화가 되고 색이 변하고 또 형태가 변해가고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만들었던 물건, 의미 있는 물건들이 손상되면, 아프면 치료하고 보살피는 의사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부서진 걸 고치는 일이라는 시각은 복원 전문가 양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 빨리빨리 이런 조급증 역시 복원의 가장 큰 적입니다. 국보위로 숭례문을 불과 3년 만에 복원한 우리. 예술 작품은 물론 또 복원이 필요한 역사적인 기념물도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엉터리 복원을 피하려면 복원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대규모 홍수가 잇따르면서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세계 최대 수력 발전댐인 산샤댐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이런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후이수이현입니다. 연일 쏟아진 폭우로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됐고 논밭은 물론 많은 건물과 주택이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구이저우와 광둥, 광시, 충칭 등 중국 남부 일대에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소 850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는 우리 돈 3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구이저우와 양쯔강 하류 지역의 폭우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양쯔강의 지류인 주강 등은 홍수 위험 수위를 넘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홍수 사태 속에 세계 최대 수력 발전댐인 후베이성 이창의 산샤댐은 붕괴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중국 건축과학연구원 황샤오쿤 연구원 명의로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창 아래 지역은 달아나라는 글이 소셜미디어에 퍼진 데 따른 것입니다. 황 연구원은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당국은 계정의 주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산샤댐은 100만 년 만에 닥치는 대홍수가 발생해 175m 수위가 돼도 끄떡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홍수로 산샤댐은 147m까지 올라가 홍수 통제 수위를 2m쯤 넘어섰습니다. 1년 전에도 산샤댐에 변형이 생긴 듯한 구글 위성사진 한 장이 나돌며 붕괴설이 퍼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99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서 지금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부 원생은 신장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이른바 햄버거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유치원.
지난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원생들이 단체로 식중독의 일종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병에 걸려 문을 닫은 겁니다. 죄송하지만 관련해서는 아마 보건소 및 시청 또 교육청 안내 주시면. 처음 식중독 환자가 나온 건 지난 18일. 이후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장기 결석자를 제외하고 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184명 가운데 구토와 설사, 혈변 같은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원생이 무려 99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30여 명에 이르는데 원생의 동생 등 가족까지 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원 환자는 30명 정도에서 퇴원 7명하고 오늘 날짜로 23명이 입원 중이에요. 심지어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원생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대장균에 오염된 덜 익은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아이들이 집단으로 걸려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질환으로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혈뇨를 이제 발견을 해서 이제 병원 측에다 이제 문을 해가지고 피 검사를 해보니까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고 그 햄버거병 많이 들어보셨죠? 그 진단명을 이제 내시더라고요. 보건당국은 유치원에서 단체 급식을 하면서 감염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균이 나온 음식은 찾지 못한 만큼 이미 처분한 간식이나 급식 재료에 문제가 있거나 사람 간 전파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유치원이 역학조사를 위해 남겨둬야 하는 음식 재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 이번 사안을 취재한 박희재 기자가 지금 해당 유치원에 나가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던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 이 현재 식중독균 의심 증상을 보이는 원생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2일 기준으로 이 식중독균 의심 증상을 보였던 원생들은 모두 99명입니다. 장기 결석자를 제외하고 전체 원생 18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치인데요. 지금까지 관할 보건소에선 의심 증상자 수에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원생들은 복통에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식중독균인 장출혈성 대장균 진단검사에서 이 양성 반응을 보인 원생은 모두 3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원생 일부와 가족 등 21명이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보건소는 숫자가 등락이 큰 만큼 이 숫자도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원생 4명이 처음으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이 의심 증상을 보이는 원생들이 크게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유치원은 첫 양성 환자가 나온 지난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단 운영을 쉰다는 문자를 학부모들에게 보냈고요. 제가 있는 이곳은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밝혔지만 원생들 가운데 이른바 햄버거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원생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생소한 시청자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 진단받은 원생이 있었는데요. 이른바 햄버거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환은 식중독균의 합병증 가운데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졌는데요.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햄버거병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과 합병증으로 올 경우 이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유치원 한 곳에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원생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인데 역학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먼저 원생들에게 제공된 식사에서 균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위생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일정 분량을 따로 보관해두는 이 보존식 등을 검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곳 유치원의 경우 급식과 간식이 평일인 매일 나갔기 때문에 이 음식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원생들이 복통을 처음 호소했던 지난 16일 이전인 지난 1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보관된 이 보존식을 검사했는데요. 보건소는 저희 YTN과의 통화에서 균을 찾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원생들이 있던 교육시설 내부 곳곳도 위생 상태를 함께 조사했는데요. 특히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손에 많이 쥐는 장난감이나 또 문 손잡이 등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뤄졌지만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균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식,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보존식 보관 상태도 굉장히 부실했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존식이란 지금 같은 위생사고 상황에서 원인을 찾기 위해 1인분 정도를 의무적으로 144시간 동안 보관해두는 음식인데요. 보건소가 조사한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원생들에게 제공된 음식 가운데 간식들이 유치원 측 실수로 대부분 보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원생들에게 지급된 반찬도 일부 보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에 따라 관할보건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유치원에 과태료 5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생들이 이 복통 증세를 보이기 직전에 뭘 먹었는지 이게 중요한데 YTN 취재진이 이제 식단표를 입수해서 분석했다고 들었는데 쭉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좀 주목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식단표에는 원생들이 복통을 호소하기 전까지 제공된 급식과 간식 메뉴가 나와 있는데요. 앞서 유치원에서 저희가 간식을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빠진 간식 중엔 떡볶이 등 분식 메뉴와 수박 등 과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당근과 된장국 등 급식 메뉴 중에서도 일부 빠진 보존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제대로 익히지 않은 소고기를 통해서도 옮겨질 수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식단표를 보면 지난 12일인 금요일에 소불고기 메뉴가 하나 포함된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원생들 사이의 전파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보건당국은 원생들끼리 서로 균을 옮겼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장출혈성 대장균은 변을 통한 확산 가능성도 큽니다. 유치원생들이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이 손을 씻지 않고 다니다가 주변 친구들에게 옮겼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 특히 이번에 식중독 증상을 보인 원생의 4살 동생도 갑자기 식중독 증상을 보이면서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자, 곧 여름철이라서 이런 사례가 이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또 보이는데 보건당국이 관련해서 어떤 주의사항을 또 당부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같은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소고기를 제대로 익혀 먹는 등 안전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리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설사 등 이상 증상을 보이면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이 조리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산에 있는 이 A 유치원에서 YTN 박희진입니다. 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와 1호 사업장인데요. 이에 따라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22일 1,900여 명의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각각의 입장이 무엇이고 또 오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경제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내부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취준생들 바깥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아주 복잡한 상황인데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2일에 보안검색요원 1,900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21일입니다. 구본환 사장이 22일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하루 앞서서 일요일에 저녁 8시가 넘은 시각에 자료가 기자들에게 왔습니다. 예. 좀 이례적인 일인데요. 일요일 저녁 8시요. 예, 그렇습니다. 만여 명에 이르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6월 달에 마무리된다. 이런 자료였는데요. 네. 이 자료의 핵심은 보안 검색 요원 1,9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보안 검색 요원은 청원 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백 기자 말 들어보면 비정규직이었던 이 보안 검색 요원을 정규직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관련해서 뭐 내부 직원들 불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본환 사장이 이 방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브리핑장으로 오면서 많은 직원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수백여 명의 직원들이 브리핑장 앞에서 항의하고 반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이유는 공사 정직원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그 큰 사회적 틀, 그러니까 합의는 공감을 하지만 공사와 노조가 그리고 직고용 당사자들과 협의도 없이 이런 내용을 기습적으로 밝혔다는 게 가장 큰 불만입니다. 정규직 노조는 3년 동안 노사가 협의를 거쳤는데 보안 검색 요원을 우선 자회사로 정직원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본 상황인데 공사가 그간의 협의 내용과 달리 갑자기 본사 직고용으로 채용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노동자들끼리도 이런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공사가 입장을 바꾼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규직 노조위원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천공항 노동자의 의견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천공항 노동자, 우리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 사장의 일방적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입장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에 직접 고용되는 보안 검색 요원들이 1,902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 직원보다 많기 때문에 노조가 이제 주도권, 그러니까 교섭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공사 직원들은 1,500여 명 정도인데 이번에 직접 고용되는 보안 검색 요원은 1,900여 명에 이릅니다. 이제 공사 직원들은 보안 검색 요원들이 정규직이 전환된 뒤에 제1 노조를 차지해서 정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요구한다면 그 피해는 이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입게 된다면서 힘든 경쟁을 뚫고 돌아온 직원들과 형평성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후 4시에 청와대 앞에서 공사의 방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내용도 막 나오는데 지금 정규직 직원들이 반대하는 이유 지금 들어봤고요. 그런데 직접 고용이 되는 이 보안 검색 요원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직접 고용 당사자들도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도 일단은 공사에 항의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직접 고용되는 당사자들도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는 정규직 전환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보안 검색 요원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이유는 공사가 지난 2017년 5월 이전에 입사한 기존 보안 검색 요원은 간단한 절차만 거쳐서 정규직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공사가 밝힌 내용을 보면 2017년 5월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은 서류 전형과 인성검사, 적격심사 그리고 면접을 거쳐서 정규직 전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7년 5월 입사자, 5월 이후 입사자인데요. 5월 이후 입사자는 공개 경쟁 방식, 그러니까 채용 절차를 다시 거치기 때문에 탈락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차이가 있군요. 일단 보면 2017년 5월 이후에 이제 채용 시험을 보는 공개 경쟁 방식을 거치는 사람들은 서류 전형과 인성검사 그리고 필기 시험을 거치는데요. NCS라고 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지식을 알아보는 검사가 있는데 여기에 면접까지 거친다고 하니까 이제 반발이 있는 겁니다. 공사는 전체 보안 검색 요원 가운데 한 40%가 공개 경쟁 채용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보안 요원에 뭐 가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보안 요원 측도 직접 고용이 아니라 차라리 고용 안정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한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취업준비생 그리고 청년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절차가 다른데 똑같은 처우를 받는 게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청원 게시글도 올렸는데 지금 얼마 정도 동의 받은 겁니까? 네,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23만 명 이상이 이제 2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업, 그러니까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멈추어 달라는 건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때문에 공사에 입사하려고 힘들게 공부를 한 사람들 그리고 또 어렵게 입사한 사람들의 직원들의 일자리를
받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청원 게시글은 지난 23일 그러니까 22일에 구본환 사장이 발표를 했죠. 하루 지나서 올라왔는데 네. 어제 오후 7시를 넘기면서 정부 직접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됐습니다. 예. 이 부분들 보면 취업 준비생들과 청년들의 분노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취업 준비생과 청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물론 신입 직원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역차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직고용되는 사례가 이어지면 신규 청년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준비해서 인천공항공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 취준생들 네.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이미 네. 어렵게 채용 절차를 거쳐왔기 예. 때문에요. 그래서 인천공항공사 신입 직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할 수도 있는 역차별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 결정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은 말도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팩트 체크 해봐야 될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공사가 보안 검색 요원들 직고용 방침을 밝히자가 인터넷에 확인되지 않은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대화 내용들이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상황입니다. 보면은요, 아르바이트 들어와서 정규직이 됐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너희 공채 준비할 때 우리는 고액 연봉 받는다. 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부정확한 정보이라는 말인데요. 네. 이처럼 공사 방침 발표에 반발과 논란이 일어나자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단 미래통합당은 공기업이 정부의 눈치를 본 상황이다. 이번 사안은 전시행정이 초래한 결과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의당도 정부의 무원칙과 공사의 졸속 처리 때문에 논란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공사의 결정이 정규직 직원의 자리를 뺏는 조치라는 취업 준비생들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일자리는 안정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방향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문제가 청년 취업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정부에게 과제를 많이 던졌지만 공정성과 관련돼 제기된 문제점들은 사실이 대부분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 입장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인천공항공사는 어제까지 계속 이제 논란이 일고 네.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단 말이죠. 이렇게 반발이 심하자 보안검색 요원은 공항의 안전과 직결된 직무를 맡는 만큼의 2달 동안의 교육을 수료하고 국토부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는 보안검색 요원이 될 수 없다. 전문적인 자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또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보안 검색 요원들이 초봉 5천만 원을 받는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는요. 보안 검색 요원의 평균 임금 수준은 3,850만 원 수준이고 직고용된 이후에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직원 연봉이 4,5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의 그 고액 연봉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직접 고용 정책이 공사의 기존 노조나 보안 검색 노조와 이렇게 협의가 없이 진행이 됐다, 졸속으로 추진됐다 이런 시각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사와 노조는 모두 3년 동안 130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지난 3월에 양대 노총 그러니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해서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는 최종 합의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안검색 요원은 누구나 직접 고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해서 공개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공사가 이런 해명 자료를 내놓기는 했지만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또 기존 공사 취업하려고 취업 준비생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사는 청원경찰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청년 일자리와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또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이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역차별의 문제와 고용과 노동 안정성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와 공사의 해명에도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인천공항공사 이 직원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남도가 청정자원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블루 이코노미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바닷바람 등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경제 투어에 이은 정부 차원의 지원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가 바다와 섬 등 천연 자원을 활용해 추진하는 블루 이코노미. 한국전력의 에너지밸리가 들어서는 전남은 일조량이 많고 바닷바람이 강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는 에너지와 바이오, 농수산, 투어, 트랜스포트, 시티 등 크게 6가지 분야에서 추진됩니다.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삶의 질 제고로 지속 가능한 미래 전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에너지 신산업이 전라남도의 앞으로 꿈의 미래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전라남도 산업을 일으키고 관광 산업을 함께해서 관광 산업을 접목해서 전라남도를 미래 2가지 주력 산업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52가지의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국고 예산 1조 2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대통령의 경제 투어에 이어 원전 8기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등에 대한 청와대와 단자부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발전지구 지정과 풍력발전 배후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은 2년 우리 정부의 주요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리고 고용 안전망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 그린 뉴딜 정책인데 이 그린 뉴딜 정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블루 이코노미이다. 전남의 그린 뉴딜로 추진되는 해상 풍력발전 투자 규모는 48조 원. 모두 40개 기업이 유치되고 직간접적으로 생기는 일자리도 11만여 개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뉴스앤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네, 오늘 서울 등 내륙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만 흐린 가운데 크게 덥지 않은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5도에 머물겠고요. 다만 영남 내륙은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등 내륙은 비가 그쳤고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와 남해안에는 5에서 40mm, 중부와 영남 일부에는 내일 낮까지 산발적인 비가 조금 더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5도로 크게 덥지 않겠고요. 영남 내륙은 대구 29도, 성주 31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이 높아서 덥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당분간 제주 남쪽 해상으로 남한 뒤 주말에 다시 북상하겠고요. 휴일부터 전국에 장맛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네, 목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